뒤에 보면은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항목해서 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감사보고서 활용 목적이 투자자의 어떤 무슨 정보 제공 목적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재무 상황을 확인하고 주석을 통해서 또 세무신고라든지 기타 재무 상태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개념인데, 뒤에 보면은 이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항목에서 나오긴 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재무 상황을 확인하는 목적상으로는 부가가치 계산을 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별 의미 없는 숫자로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러한 비율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율, 말 그대로 매출액 대비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노동 생산성, 이거는 1인당 창출한 부가가치, 그다음에 자본, 요거는 분모가 총 자본으로만 바뀐 거죠.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 요거는 이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인건비로 얼마나 배분이 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어떤 복지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그러한 숫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어떤 관리 측면에서는 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가치라는 거는 사실 경제학적인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인데, 저희가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법인세 한 번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4번을 신고하는데, 사실 부가가치세 도입 그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매긴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경제학적인 의미로 따져서 계산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부가가치 세법상 경제학적인 부가가치를 따라가면서도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은 부가세 면세로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이제 어떤 반복적인 재화나 용역의 제공,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거는 결국은 회사가 전체 창출한 부가가치, 즉 전체 생산에서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 전체 매입을 차감한 일종의 순이익 개념이 부가가치인데, 그렇게 재무제표상 어떤 이익 개념으로만 가다 보면은 기업마다 다르고 또 그걸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그 부분만 일종의 매입 비용으로 빼주는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어떤 납세 목적상의 부가가치하고는 실무적으로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라는 거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영업잉여에다가 인건비, 금융비용, 그 다음에 어떤 판매 관리 활동에 소요된 조세 공과금, 감가상각비를 더한 그 부분을 부가가치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영업잉여하고 인건비, 금융비용, 요 세 가지 부분을 요소비용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총 부가가치는 요 밑에 요걸 전부 다 더한 개념이고, 요소비용 부가가치는 실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각 요소별 부가가치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에서 매년 나오는 기업 경영 분석 책자를 보면은 요것들까지 다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잉여가 어떻고 항목별로 이제 해당 업종의 또 해당 업종의 규모별 전체 이제 합계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성 비율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본 자료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재무제표 분석상으로 사용되는 게 이러한 재무제표고, 재무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계량적인 자료들이 되죠. 이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생산성 비율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연평균 종업원 수가 뭐 이렇게 되고, 기타 이제 그 중에서 인건비, 뭐 감가상각비, 뭐 조세공과학비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생산성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가가치 부분을 산정을 해보면은 영업익력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영업이익에서 대손상각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빼고 그렇게 되면 영업익력가 산정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인건비,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뭐 다시 요거는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빠지니까 기타 이제 뭐 조세공과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더하면은 일단 부가가치는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가가치가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가 한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산업평균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최소한 다른 업체들 평균하고 비슷하게 간다, 비슷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1인당 부가가치 생산 정도를 보면은 요거를 부가가치 전체 창출 부가가치를 인원수로 나누면은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산업평균에 비해서 좀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본 대비 부가가치는 또 업종 평균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그 요소 비용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2%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부가가치 창출 정도는 뭐 보통 정도로 보이고, 자본 대비 부가가치의 어떤 창출 정도를 봐도 보통 정도로 보이는데, 인건비라든지 하여튼 인원 그 임직원 관련된 비용이나 뭐 항목이 들어가면은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작다, 생산성이 낮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비용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 다소 이제 좀 뭐 아쉬운 항목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요 부분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종업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는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단정적인 표현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은, 뭐 일단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본다면은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걸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인원수를 줄이면은 인당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원을 감축을 하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그 요소비용에 대한 부가가치가 인건비로 배분되는, 즉 인건비로 소요되는 율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인원이 많고 하니까 인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또 그 인원이 관련된 항목이라 또 어떤 그 노사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 저희 뭐 요 강의 목적상으로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그 기초적인 분석 위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재무상태표 관련된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안정성 비율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손익계산서 관련된 뭐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활동성 분석, 생산성 분석,
이렇게 일단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각 항목별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분석이 어떻게 되고 각 항목별로 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해석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한 또 그 비율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성장성 비율,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항목이든 그냥 갖다 붙이면 이름이 되는 거죠.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려면 이제 정기 매출액의 그 매출 증가에 몇 % 증가했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상식적인 선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영업활동 관련된 외형적인 성장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비율이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어떤 시장 점유율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기타 또 간접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 증가율, 요거는 매출이 아무리 증가를 해도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익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은 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한 전략도 가능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저희는 요 숫자 근거된 분석만을 가지고 일단 오늘은 얘기를 할 때 매출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요게 오히려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도를 측정하는 척도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기 자본은 물론 납입 자본금만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앞서 보신 대로 총 자산 중에서 그 부채를 뺀 나머지, 즉 주주의 몫이 됩니다. 이거는 납입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까지 합산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자본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즉 주주 가치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 건지에 대한 척도인데, 이게 이제 한계점이 장부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투자 유가증권이라든지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해 시가 평가를 합니다만은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또 IFRS 도입한 기업들은 매년 또 시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하에서는 장부 가치로, 즉 취득 가액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자산 가치 변동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산 가치 반영이 변동되는 거는 결국은 이익잉여금 쪽 주주의 몫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건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단순한 장부 가치 기준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이익 증가율, EPS라는 개념인데, 요거 이제 한 주당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요게 이제 통상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괄호치고, 주당 이익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 즉, 요거는 주주의 총 가치, 요거는 한 주당 가치, 그런 거를 측정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고요. 총 자산 증가율, 이거는 말 그대로 총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외형이란 게 통상적으로는 매출액을 회사의 외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또 외형을 매출액으로만 표현해서 비교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 자산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관법상 외부 감사 기준을 사용을 할 때 전기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 100억 기준 그런 규모 기준을 사용할 때 또 총 자산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비율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아까 보신 현금 흐름표 관련해서 차입이나 이자 관련된 거라든지 또 매출 이런 거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을